그날 한평생 말이 없던 미군 장교 출신의 아버지가 텔레비전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치 연설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두가 아는 이름이 나왔고 그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조용하던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도 정치 이야기나 군사 분석도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하나씩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연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왔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그토록 담담한 얼굴로 마치 오랜 시간이 증명된 순간을 바라보듯 서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미군 장교의 기억과 그 기억을 뒤흔든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제보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에단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살고 있는 30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제 아버지가 평생을 군에서 보냈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는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밀러는 미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군복을 입었고 냉전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단정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복을 다려입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나 무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타입도 아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과시하는 성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가 군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저 연합훈련을 다녀왔다거나 해외 근무를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술 기운이 아주 조금이라도 오르면 꼭 한 나라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를 말할 때면 평소보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훈련 중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의 태도 밤늦게까지 작전 지도를 붙잡고 토론하던 모습,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집요함 같은 것들을 조용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들은 언젠가 크게 될 거다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을 깊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 또래 대부분이 그랬듯 한국은 기술이 빠른 나라, 경제가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는 존중은 했지만 마음속 깊이 새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은퇴를 했고 군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텃밭을 가꾸거나 아침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도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부모님 댁에 들렀고
거실에서는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의 대형 연설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소에는 뉴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연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면 앞으로 다가간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뉴스 앵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널을 돌리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텔레비전 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멈춘 채였고 눈은 화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고정돼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DONALDTRUMP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언사나 과장된 제스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도 반감을 드러내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연설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동맹국과 안보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흔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단, 잠깐만 이리 와서 같이 봐라.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연설 속에서 DONALDTRUMP는 여러 나라를 언급했고 군사적 부담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통역 자막에 익숙한 나라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긴장을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사람처럼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 체계와 기술력을 언급하며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문장을 듣고도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늘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화면 속 한 문장, 한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살짝 다문 채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아버지 개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연설이 잠시 끊기고 화면에는 관련 자료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 장면, 첨단 장비 화면, 그리고 해외 언론의 분석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화면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장면들 저건 그냥 홍보 영상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건 실제 훈련이고 실제 준비다. 저 나라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준비부터 한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작전실에서 지도 위를 짚으며 동맹군과 토론하던 그때로 말입니다.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가 이제야 세상의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연설을 단순한 뉴스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이 곧 아주 깊은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설 화면이 잠시 광고로 전환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소파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그 동작이 유난히 느려 보였습니다. 마치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에단, 너 어릴 때 내가 한국 이야기 종종 했던 거 기억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났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반응을 확인하듯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었지. 나도 굳이 설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았고. 그 말에는 서운함도 억울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사실을 담담히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젠가는 사실이 증명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광고가 끝나고 다시 연설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패널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 패널은 한국의 무기 체계와 기술 자립도를 언급했고 또 다른 패널은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의 전술 운용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인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저렇게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힘들다기보단 많이 배웠지. 아버지는 그제야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셨습니다. 합동 훈련 당시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가던 한국군 장교들의 모습, 매뉴얼보다 상황 판단을 먼저 했던 태도, 그리고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다음날 더 철저히 준비해 나오던 집요함. 그 사람들은 늘 묻더라.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따르지 않았어. 그 말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군 장교로서 수많은 나라의 군대를 접했지만 그렇게 질문하고 분석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태도는 한국에서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 나라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말이 길어졌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는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올 줄 나도 몰랐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 놀라움, 그리고 묘한 감동까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발언을 보는 장면이 아니라 아버지 인생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보상받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연설이 끝나갈 즈음 거실의 조명은 그대로였는데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고 눈은 화면에서 마지막 자막이 사라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문장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이 뉴스 스튜디오로 전환되자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조용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에단.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아주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만 보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안 보려고 한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아버지의 흐름을 깨트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늘 준비하고 있었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나라의 군대를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용하던 단어들이 왜 늘 현실적이었는지를요. 자랑이나 감탄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의 언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 봉인해 두었던 기억을 꺼내듯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말이야. 훈련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다. 매뉴얼대로라면 훈련을 중단해야 했지. 그날 한국군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멈추는 대신 상황을 가정한 새로운 시나리오로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위험 부담도 있었고 실패하면 책임도 져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어. 그날 이후로 작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판단이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땐 그 누구도 저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어. 우리조차도. 아버지는 스스로를 포함해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가능성을 보았으면서도 시스템과 관성의 기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연설이 아버지를 흔든 이유는 단순한 칭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자신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계 앞에서 증명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필이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거다. 이제는. 그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무겁기만 했던 침묵이 아니라 오래 쌓인 감정이 가라앉은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어깨가 처음으로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품고 있던 시간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잠깐 들렀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걸 혼자 삼키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운 뒤 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대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계셨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점에서는 늘 하던 모습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에단. 아버지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연설 때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풀어진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자기가 믿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이 어떤 종류인지는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걸 꺼내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몇 명의 외국 군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군복에 태극기 패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색감은 발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모두 긴장된 얼굴이었고 동시에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함께 훈련했던 한국 장교들이야. 아버지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분명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 중 몇은 지금쯤 꽤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자랑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소식이 끊긴 친구의 안부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을 떠난 지 오래였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아버지 마음속에서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연설은 그 사람들에게 뒤늦게나마 세상이 보내는 답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말이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배운 게 더 많았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낮추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보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는 트럼프의 연설이었지만 진짜 중심에는 그 연설을 지켜보던 한 노병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저에게로 천천히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의 게스트룸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거실에서 나눴던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사진 속 낯선 얼굴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에 스쳤던 대한민국이라는 자막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엮이며 묘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한국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해왔는지. 그건 단순한 군 경력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믿었던 가치가 담긴 기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하는 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세,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집요함. 아버지는 그걸 사람에게서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한 나라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즈음 복도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 시절 메모를 하던 개인 기록장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 번도 펼치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제가 말을 건네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 생각이 많아 잠을 미룬 사람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낡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훈련 명칭, 그리고 짧은 평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훔쳐보듯 바라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또렷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연설을 보니까 말이다. 아버지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이걸 다시 꺼내고 싶어졌어. 아버지는 그 이유를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노트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겨둔 증거였다는 것을요. 그때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말입니다. 아버지는 노트를 서랍에 다시 넣고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미안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고 커피 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이다. 우리가 먼저 알아봤다고 더 크게 인정해주지 못해서.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랑보다 먼저 오는 감정은 늘 후회와 미안함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사람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꺼내 보였던 노트, 그 안에 적힌 기록들, 그리고 미안하다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쯤이 되자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계셨고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날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동작 하나하나가 유난히 신중해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괜히 묻지 않아도 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노트 다 다시 읽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커피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거의 다. 그 짧은 대답 뒤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말이다. 늘 결과가 먼저였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전부였지.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얼마나 성장할지, 어떤 동맹이 미래의 중심이 될지까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눈앞의 임무를 해내는 것이 전부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능성은 그저 기록 속 한 줄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록들이 다르게 보이더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빛이 조금씩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많이 늙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한결 가벼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연설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가 선택한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믿어왔던 판단이 이제야 세상에서 같은 언어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제게 전달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저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아버지는 평소처럼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애단. 제가 돌아보자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집을 나서며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어제의 연설은 계기였을 뿐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연을 제보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제게는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대화로 흘려보내기에는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너무 길고 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잠깐만 흘러나와도 귀가 쫑긋 서고 인터넷 기사에서 군사나 외교 이야기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던 분야였는데 어느새 저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DONALD TRUMP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는 그의 발언을 과장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넘겼을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이야기한 건 좀 달랐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테이블 위의 시선이 잠시 제게로 몰렸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마이클 리버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이야? 너 그런 쪽 관심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군 장교 출신이었고 오래전부터 한국을 높게 평가해왔다는 말까지.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일처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자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개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 영상, 해외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트럼프 연설 일부가 편집된 클립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체계적인데 마이클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 느꼈던 감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알아보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주변이 그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지? 네, 아버지.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들 요즘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낮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기억하면 된다.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과정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사 요약이 아니라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는 긴 분석 글들이었습니다. 읽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갑자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과 준비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아버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느끼고 전해야 할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뉴스 앱을 열었고 국제면을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스포츠나 지역 소식만 훑어보고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교와 안보 관련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화면을 오래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존중했지만 기억이라는 건 언제든 미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쪽 분석 기사, 아시아 전문 리포트까지 읽어봤습니다. 혹시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정치적 계산이 섞인 평가는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을수록 의문은 줄어들고 확신만 커졌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 기록, 실패 사례, 그리고 그 실패를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시도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비는 늘 조용히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회의가 끝난 뒤 잡담처럼 국제 정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리버스 말고도 몇 명이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보안 쪽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라 콜린스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단, 지난번에 말한 한국 이야기 말이야. 나도 조금 찾아봤어. 사라는 평소에도 숫자와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사라는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추이와 기술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로 설명이 되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태도. 사라의 말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설명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중간중간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끼어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친 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느꼈는데?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믿고 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그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세대에서 시작된 인식이 제 세대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벅찼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이 이제야 지켜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트럼프 연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의 말투나 표정이 아니라 그가 왜 특정 국가를 예로 들었는지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가 수십 년 전 느꼈던 위기감과 신뢰가 동시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추억이나 우연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된 판단이
이제야 하나의 흐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자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더 넓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뉴스 기사나 분석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 관련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지인 한 명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워커였습니다. 현재는 민간 안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여러 나라의 군사 동향을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와는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황을 묻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저는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연설에서 한국이 언급된 일, 그리고 그 이후 느끼고 있는 제 개인적인 변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에단, 솔직히 말해줄게. 제임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 다만 대중에게는 잘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 말은 제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혼자만 알고 있던 것처럼 느꼈던 사실이 실제로는 조용히 공유되고 있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기존 강대국들의 시선도 작용해.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결국 숨길 수 없거든. 제임스는 특히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운용 능력과 빠른 개선 속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며 다시 시도하는 문화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진 속 한국 장교들을 가리키며 말하던 표정, 그 담담한 존경심이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그건 국적을 넘은 동료 의식이었고 직업인으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제 일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한국 장교들이랑 연락은 아직도 되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끊겼다.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살겠지. 그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미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이미 충분히 자기 몫을 해냈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는 제게 결정적인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결과를 지켜보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옮길 위치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사연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비교하며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지켜본 성장과 그 성장이 결국 세계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담담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태도 그리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 말이나 꺼내고 싶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본 시간이 가볍게 소비되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이 변화를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주말에 대학 시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고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데이비드 클라크는 현재 국제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의 방산 흐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 방산 쪽 이야기가 꽤 나오더라.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반응했습니다. 맞아. 특히 유럽 쪽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협상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를 설명해 줬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위주로 보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신뢰와 일정 관리 기술 대응 속도까지 함께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야. 데이비드의 말은 짧았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준비를 먼저 하고 말은 나중에 한다는 태도. 그리고 결과로 신뢰를 얻는 방식 말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니 우연히 국제안보 관련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는 최근 트럼프의 발언 이후 동맹국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쓰인 답안지가 이제야 채점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평범한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확신이 들면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을 제보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제 이름,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과장도 축약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그날의 공기와 감정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 방식대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닐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담담함, 승리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던 그 얼굴을요. 새벽이 다 되어갈 무렵 글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성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시간을 증언하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준비해 온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나 자극적인 문구보다 그 뒤에 숨은 맥락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어떤 흐름 위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의 발언 역시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외부 강연이 하나 열렸습니다. 주제는 국제안보 환경 변화였고 강연자는 전직 외교관 출신의 분석가 토머스 헤일리였습니다. 저는 원래 참석할 계획이 없었지만 프로그램 설명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위기나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토머스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며
최근 안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쯤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방어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강연장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지도 않았고 웅성거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야말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토머스는 이어서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과 동맹 내에서의 역할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며칠간 읽고 정리해온 내용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일해본 사람들의 평가가 실제로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토머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 느꼈던 신뢰가 바로 그 현장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연장을 나서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개인의 기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여러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똑같이 하네요.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잠시 뒤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난 늘 현장을 믿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 인생의 방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원고를 고쳐 썼습니다. 문장을 더 줄이고 감정을 덜어내고 대신 사실과 순간의 공기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부심을 주기보다 이해를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오래 남고 자부심은 그 위에 자연스럽게 쌓인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기억과 재확인, 그리고 세상이 보내는 신호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가벼워질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의미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품어왔던 기억을 단순한 시사 이슈에 묻히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공개 석상에서 동맹국 이야기를 꺼냈고 그 연설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수치를 들어가며 한국의 군사기술과 운용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 자막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제 프로젝트 회의에서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 사례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한국 쪽은 대응이 빠르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묘한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설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말이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이미 내부에서는 결론이 난 거다.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인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기에 공개적인 언어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원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단 하나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감정을 설명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했던 말과 제가 직접 들은 문장들만 남겼습니다. 이야기가 스스로 서도록 두고 싶었습니다. 감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단 뉴스 봤지? 네, 봤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걸 허락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승인이라기보다 역할의 이양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시간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전달해도 된다는 인정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써온 원고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저녁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나라의 힘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낸 선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전환점을 향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시점이라는 신호를 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 마지막 문을 열어준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억을 따라가듯 쓴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 있던 부분은 덜어내고 대신 상황과 맥락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자랑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장되게 포장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지켜본 사람의 증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단은 듣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그저 연결고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원고를 제보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요구하는 곳들은 자연스럽게 제외했습니다. 대신 사연의 맥락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았고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보 양식을 작성하며 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칸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실명을 써야 할지 이니셜로 남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지켜낸 시간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제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반복하던 이야기가 이제는 제 손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보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짧은 문장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아버지다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 손을 떠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자신만의 기억과 겹쳐볼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보낸 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시간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이야기가 제 손을 떠났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질까봐 일부러 기대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제보를 보낸 곳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연을 검토했고 곧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모니터를 보면서도 제 생각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을지, 괜히 제가 앞서 나간 건 아닐지 여러 생각이 겹쳐왔습니다. 퇴근 무렵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미루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보한 사연 말인데요. 영상으로 만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지금이라도. 그때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흐름이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중요한 순간에만 짧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짧은 말이 대개 가장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상이 공개된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집에 앉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재생 버튼을 누르려니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제 이야기가 아닌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성격, 그날 거실의 공기, 트럼프 연설을 바라보던 시선까지 제가 적었던 문장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맥락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감정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듯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가 제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중반을 넘어갈 즈음 댓글 알림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내렸습니다. 가장 위에 떠있던 댓글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바랐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극도 과장도 아닌 시간을 읽어준다는 느낌. 저는 그 댓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반응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이야기가 더 크게 번져나가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림 숫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열자마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 알림, 메시지 요청, 그리고 링크 공유 알림이 연달아 쌓여 있었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댓글 창에는 각자의 경험을 덧붙이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외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멀리서 지켜본 사람들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의 댓글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해보면 다르게 보인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 그 문장들은 제가 글을 쓰며 조심스럽게 선택했던 표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편이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맞다.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한 단어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잘 살아있더라.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과 시간 자체가 중심에 서는 것. 아버지는 그 점이 지켜졌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로 적힌 댓글도 많았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다 보니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자부심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차분한 감사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시간을 알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특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리버스가 제자리로 와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 맞지?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멋진 분이시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과 선택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이야기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퇴근길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우연히도 국제 정세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역할 변화, 그리고 동맹국 내에서의 위상.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영상이 흐름의 일부가 아니라 그 흐름을 드러내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커져도 괜찮을지, 혹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댓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감과 감사가 줄을 이뤘지만 조회수가 늘어나자 다른 목소리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반박, 그리고 감정을 앞세운 해석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너무 미화된 이야기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이름을 끼워 넣은 국뽕 콘텐츠다. 그런 댓글들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야기를 제보한 이유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논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이 지켜본 시간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동안 댓글 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오해를 풀고 싶은 충동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는 순간 이 이야기가 개인의 방어전으로 변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요즘 시끄럽지?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단순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회피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은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만 보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본다. 우리는 과정을 말한 거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이야기의 중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나 결과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라는 점 말입니다. 며칠 뒤 영상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커서 후속 영상이나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얼굴이나 목소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순간 본래의 의미가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후속 설명은 필요 없고 이 이야기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작팀은 이해한다는 답장을 보내왔고 그제야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 기록을 넘기던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그 노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쓰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실을 남기기 위해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댓글 창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든 제가 지켜야 할 선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킨다는 선택이 곧 예상하지 못한 감동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도적으로 영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댓글을 보지 않았고 관련 기사도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커질수록 처음 제가 품었던 마음과 멀어질까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억을 지키는 일이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통이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에단 밀러 씨 맞으십니까? 상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크 앤더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미군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퇴역 후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우연히 영상으로 보게 되었고 꼭 한번 연락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 이야기요. 많이 익숙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크는 제 아버지 로버트 밀러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특이했어요.
명령을 기다리기보다 질문부터 하더군요. 마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마크는 통화 말미에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를 띄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낀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선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정확히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논란을 넘어 기억을 꺼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시간을 다시 불러내고 그 시간을 서로 확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주목도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그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의 오해가 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 경험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조용한 공감이 어떤 반박보다 오래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마크 앤더슨과의 통화 이후 저는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서 계속 부딪히던 질문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같은 결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보다 현장을 겪은 사람들의 공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한 것입니다. 발신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지만 제목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메일을 열자 차분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보낸 이는 엘리자베스 모건이라는 여성이었고 현재 유럽 쪽 안보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과의 협력 사례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그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 현장에서 느낀 공통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더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대륙까지 닿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메일에서 자신 역시 여러 나라의 군과 협력해왔지만 한국과 일할 때 느꼈던 독특한 긴장감과 신뢰를 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 뒤에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 문장은 아버지가 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풍경을 각자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길지 않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기억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거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은 국적을 가리지 않거든. 그 말은 설명도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내놓은 결론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트럼프도 뉴스도 영상도 아니라 현장에서 서로를 판단해온 사람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집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질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닿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곧 마지막 파트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큰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조금씩 늘어났지만 댓글창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자극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대신 긴 글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듯 써내려간 이야기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공감의 뜻을 전하는 문장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논쟁의 소재가 아니라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두고 누가 옳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더라.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조용함은 관심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과장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처음 원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 썼던 문장들은 지금 보면 조금 투박했습니다. 감정이 앞섰고 설명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날 거실의 공기와 아버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들조차 그 자체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연히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보낸 이는 김준호라는 이름의 남성이었고 자신은 현재 한국에서 방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상 속 이야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맞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함께 훈련했던 사람들과 같은 나라에서 같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이야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현장의 언어와 제가 전하려 했던 태도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이야기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또 다른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커질 필요도 사라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갈등은 끝났고 남은 것은 조용한 여운뿐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에 신경을 쓰고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든 이미 제 손을 떠나 각자의 기억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다른 용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를 하고 집 앞 나무에 새잎이 났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기 직전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에단, 그 영상 말이다.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더라.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기억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을 바라보고 정리한 제 시선이 더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잘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덧붙이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어떤 반응보다도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안도를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던 날 거실에서 트럼프 연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그 장면을 처음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영상의 첫 부분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전환의 시간은 논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는 순간에 가까웠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느꼈던 신뢰가 제 확인을 거쳐 또 다른 사람들의 공감으로 이어진 것. 그 연결 자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준비해 온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기억으로 불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해졌고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야기가 남긴 여운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용히 다음 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제 몫을 다하고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을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다른 이슈로 넘어갔고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난 뒤에 남는 것, 그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저는 다시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고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작은 화분을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바람에 흙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해는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흙을 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끝났다는 건 제자리에 왔다는 뜻이지.
그 말은 아버지답게 담담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았고 저 역시 결과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필요한 역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잘 될 거라 믿었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문장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확신은 예언이 아니었고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내린 판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시간이 지나 증명되었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들 필요도 더 강조할 이유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단순히 강하다는 말부터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준비하는 태도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뒤늦게 확인한 것. 그 공통된 감각이 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며 제가 바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결과 뒤에 숨은 시간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힘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연설 한마디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선택들이 결국 세계 앞에서 같은 언어로 불리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을 통해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제게 충분한 의미가 됩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큰 정리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책 몇 권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책장 한쪽에서 예전에 봤던 그 노트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꺼내보던 군 시절 기록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은 허락이면서도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상황, 판단, 결과. 그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 보니 유난히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연합훈련, 야간 토론, 준비 상태 양호.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며 그날 거실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노트 속 문장과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현재의 모습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적어두셨네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땐 길게 쓸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길게 쓸 필요도 없었지. 그 말은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 같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늘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는 사람. 아버지는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남긴 기록은 미래의 누군가에게 증명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그저 그 순간 현장에서 느낀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흔적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의미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다만 시간이 그걸 증명해 줄 뿐이지.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도 현재의 이슈도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이어진 하나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사연을 읽게 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과 겹쳐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울림은 한국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강해지기까지 어떤 태도로 시간을 견뎌왔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요. 그 질문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각자의 삶으로 조용히 옮겨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묻지 않는 한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고 더 보태지 않아도 스스로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평일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다른 부서 직원인 조나단 스펜서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고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나단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단, 혹시 그 영상 이야기해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나단은 그 영상을 보고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군이나 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영상 속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했어. 늘 준비만 하다가 아무 말도 못 듣고 은퇴하셨거든. 그 말은 제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조나단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과정이 언젠가는 의미를 가질 거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이야기에서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라기보다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깊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던 밤 저는 그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노트, 거실의 공기, 연설을 바라보던 침묵,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서 이어지는 작은 공명들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전달자가 아니라 그저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건 특정 국가의 위대함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시간이 인정받는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또 다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말없이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들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그 시간은 분명히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제보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대신 증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전할 수는 있으니까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고 출근길에 입는 옷도 자연스럽게 두꺼워졌습니다. 그 사이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잊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겨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은 산책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서로 편안했습니다. 굳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나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군에 있을 때 말이다. 늘 빨리 판단해야 했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은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 그 말은 마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판단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기록도 짧게 남았지만 그 판단은 결국 시간을 건너 지금에 와 닿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충분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말에는 미련도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으며 아버지의 삶이 하나의 문장처럼 정리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꼭 박수받는 순간이 있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고 선택한 시간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제보를 결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요. 만약 그날 거실에서 트럼프의 연설을 보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전히 제 안에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기가 있었기에 이 시간들은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켜본 판단이 결국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의 기록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군가의 삶에서도 조용히 반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남깁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란하게 끝나는 대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리를 조용히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늘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판단과 기다림이 쌓여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버지는 늘 결과를 예상하며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감당하며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판단은 그 순간의 책임이고 평가는 시간이 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결과를 기대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기대라기보단 각오에 가까웠다. 그 한마디는 묵직했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이 내린 판단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각오. 아버지가 현장에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신뢰도 바로 그 각오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 이야기가 제 삶에 남긴 변화를 곱씹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어 했고 인정받는 순간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이나 기술력보다 먼저 왜 그렇게까지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왔는지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 맥락을 알고 나니 평가보다 이해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람도 나라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제가 전한 사연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을 뿐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내는 존재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말도 강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이야기가 제 삶 속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그 다음 장을 조용히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이 이야기는 제 일상 속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그 선택이 어떤 시간을 요구하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이 이제는 제 판단의 언어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반을 다질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 쪽으로 기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당장은 느릴 수 있지만 준비의 과정을 생략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안에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판단이구나. 그 말에는 기쁨도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스스로의 기준을 갖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칭찬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또 다른 나라 이야기, 또 다른 갈등과 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뉴스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비와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야기를 처음 제보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제 삶에 깊게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저를 넘어 또 다른 선택과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한 장면을 함께 떠올립니다. 화려한 장비나 숫자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던 사람들, 기록을 남기고 다음을 준비하던 태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이어졌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 장면은 제 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의미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거실에서 트럼프의 연설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기억을 말없이 품고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 의미를 끝내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시작된 그 장면이 결국 이렇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틀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 이야기, 또 다른 기술 경쟁, 또 다른 위기의 언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감탄도 흥분도 아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해의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남긴 가장 큰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요. 무엇이 강한가를 묻기보다 무엇이 오래 버텼는가를 먼저 보게 되었고 무엇이 빠른가보다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고 이제는 제가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판단해 나갈 차례라는 걸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나라의 역사도 결국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순간은 짧고 대부분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준비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믿고 버텨온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어느 날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연을 읽고 있는 분들께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술이나 무기, 숫자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온 시간 때문이라는 점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판단은 순간이지만 그 판단을 증명하는 건 결국 시간이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났지만 그 문장은 제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선택의 순간마다 조용히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겪고 나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자랑도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이 굳이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시간이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강함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외치는 힘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동안 준비를 멈추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느꼈던 신뢰, 그리고 제가 뒤늦게 확인한 그 결과를 통해 저는 한 나라의 성장보다 사람과 시간의 무게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국의 군사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준비해온 시간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제 안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겪고 나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은 자랑도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이 굳이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시간이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강함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외치는 힘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동안 준비를 멈추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느꼈던 신뢰, 그리고 제가 뒤늦게 확인한 그 결과를 통해 저는 한 나라의 성장보다 사람과 시간의 무게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